가족이란 당연히 날 보호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저는 가장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눈물 흘리던 저를 지켜보는 사람 하나 없던 그 순간. 그때였습니다. 어른이 있어도 딸이 먼저입니다.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오신 그분의 한마디에 온 가족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분 바로 제 친정 아빠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르던 내 손이 괜히 자꾸 멈칫거렸다. 오늘은 점심 시댁, 저녁 친정. 괜찮아. 무난하게만 지나가면 돼. 혼잣말처럼 중얼이고 다시 립을 꾹 눌러 발랐다. 별일 없어야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시어머니 생신이랑 우리 엄마 생신이 하필이면 딱 겹쳐버린 올해. 남편이랑 상의해서 점심엔 시댁, 저녁엔 친정으로 가기로 했다. 이게 제일 공평하잖아. 그렇지? 그땐 그게 나름의 합리적인 선택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땐 이미 거실 한가득 음식 냄새가 퍼져 있었다. 왔냐? 그래 앉아라. 시어머니는 늘 그랬듯 정 많고 인자한 척하며 반겼고 나는 나름 최선을 다해 미소 지었다. 아니야. 최선을 하는 척한 거지. 어차피 뭘 해도 마음에 안 들 테니까. 점심을 먹고 남편은 TV를 켜고 소파에 털썩 앉았다. 시간은 어느새 3시 반. 슬슬 나가야 엄마한테 늦지 않는데 나는 조심스레 그의 팔을 툭 건드렸다. 오빠 우리 이제 가자. 엄마도 기다리실 텐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음성이 툭 아주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너는 그렇게 눈치가 없냐? 헉 숨이 턱 막혔다. 이제 막 밥 먹었는데 벌써 친정 갈 생각부터 해? 시어머니의 말이 칼처럼 꽂혔다. 버릇도 없고 철도 없고 그게 내 부모가 그렇게 가르친 거냐? 그 순간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TV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않았다기보단 할 생각조차 없었다가 맞겠지. 내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떨어졌다.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머리 숙인 채 그 자리를 피했다. 그리고 부엌 한쪽 구석에 숨어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아빠 나 너무 서러워. 전화 너머로 조용히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딱 한마디. 주소 다시 보내봐라. 그로부터 50분 뒤. 시댁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연 순간 그 사람이 서 있었다. 정장 바지에 검은 셔츠, 눈매는 매서웠고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 한 사람이 온 집안의 공기를 뒤바꿔버렸다. 정말 그분이 시댁에 찾아오셨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동시에 온 집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나는 부엌 구석에서 아빠를 쳐다볼 엄두조차 못 냈다. 누가 온 거냐?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 쪽을 향해 나왔다. 그리고 그 앞엔 내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 내 편이라고 믿었던 단 한 사람. 아빠가 서 계셨다. 장인어른 여기까지 오시게 되실 일이 남편이 말끝을 흐렸다. 아빠는 그를 흘깃 한번 보고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들어섰다. 그 침착한 걸음이 왜 그렇게 무서워 보이던지. 그리고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향해 정면으로 마주 앉았다. 제가 너무 늦지막이 오긴 했습니다만 이 자리 제가 잠깐 차지하겠습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문틈 사이로 겨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떨리는 심장을 주먹으로 꾹 쥐고 있었는데 그 순간 아빠가 고개를 돌려 나를 불렀다. 지우야, 이리 와. 나는 조심스럽게 나섰고 아빠 옆에 앉았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의 온기에 참았던 눈물이 또 흘렀다. 이 자리에서 저희 딸에게 어떤 말씀이 오갔는지는 제가 전부 들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빠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른이라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함부로 해선 안 됩니다. 며느리는 종이 아닙니다. 그 집안의 시집간 딸이죠. 시어머니가 입을 꾹 다물었다. 그 눈빛은 분명 감정이 상한 게 아니라 기세가 꺾인 눈빛이었다. 딸이 온다고 전화까지 했다는 거 저희 가족에겐 그만큼 무거운 일이란 뜻입니다. 자식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그 마음 아실 거라 믿고 싶습니다. 그 순간 아빠의 손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내 머리를 살며시 그 품으로 끌어당기셨다. 지우야, 이젠 가자. 아무도 우리를 막지 않았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도 못했고 시어머니는 식은 커피잔만 들고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거실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현관문을 닫는 그 순간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아빠 나 진짜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날 이후 정확히 2주가 흘렀다. 시댁은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다. 심지어 남편조차도. 아니, 남편은 그날 밤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다. 전화기 꺼져 있습니다. 그 말만 반복되는 통화 연결음에 나는 이틀 만에 포기했다. 그래, 그 사람한테는 그게 그 정도 일인 거겠지. 내가 눈물 삼키며 아빠 옆에서 떠난 그날도 그 사람은 그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반면 아빠는 매일 아침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잘 자고 일어났지? 오늘 하루도 내 편은 많다. 딸, 사람 말에 상처받지 말자. 그들이 말한 게 내 진짜 모습은 아니야. 짧은 말들이었는데 그 말들 덕분에 나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남편에게서 처음으로 연락이 왔다. 카톡 하나. 우리 얘기 좀 하자. 딱 그 한 줄. 내가 그걸 보자마자 첫 반응은 화도 아니고 허탈함이었다. 아니, 이제 와서? 내가 우는 걸 본 그 자리에서 입 한 번 떼지 않던 사람이? 어쨌든 만나긴 했다. 그날 저녁 카페. 남편은 표정도 없이 앉아있다가 슬며시 입을 열었다. 어머니도 좀 과하긴 했지만 그 상황에서 네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떨궜다. 역시 우린 끝났구나. 그리고 장인어른이 거기까지 오시는 건 좀 당황스럽긴 했지. 당황? 내가 맞은 건 모욕이고 당신이 당황한 건 누가 찾아왔다는 이유라고. 웃음이 났다. 진심으로 피식. 그 순간 알았다. 아, 나는 이 결혼 생활 안에서 늘 감정의 사치를 참아왔구나. 화내면 예민하다 하고 서운하다고 말하면 징징댄다 하고 그리고 내가 결국 눈물을 보이자 그들은 감정적으로 굴었다고 말했다. 다시는 그 집 대문을 넘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나는 내 결심을 내 감정이 아닌 선언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진짜로 그 집에는 발 한 번 들이지 않았다. 요즘 들어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조금씩 늘었다. 그동안은 대충 머리만 묶고 후줄근한 티셔츠에 레깅스로 버텼는데 어라, 이 셔츠 되게 예뻤었네. 며칠 전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옷을 꺼내 입으며 혼잣말이 나왔다. 그날 이후 나는 기가 막히게 평범한 일상에 집중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엄마랑 김치 얘기하고 조카 사진 보고 웃고 그렇게 별거 없는 하루들 속에서 나는 나로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엄마는 가끔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다. 그 사람 요새 연락은 하니?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뭐 했었지. 근데 딱히 할 얘기는 없더라. 엄마는 조용히 한숨 쉬었다. 그래도 네가 선택한 사람이잖니? 그 말에 괜히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날 밤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아빠랑 엄마가 안방에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소리가 문틈 사이로 흘러나왔다. 지우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당신은 몰라요. 아빠 목소리였다. 남 앞에선 멀쩡하게 웃다가도 가끔 혼자 울던 이야. 나한텐 한마디도 안 하고. 엄마는 잠시 침묵했다. 근데 시댁에 찾아간 건 좀 너무했던 거 아니에요? 아빠는 그 말에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딸 가진 아빠야. 남들이 뭐라든 내 딸 울린 집엔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게 아빠지. 그 대화를 듣고 난 그날 밤 잠들기 전 내 손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그 손을 아빠가 꼭 잡아주던 순간이 자꾸 떠올라서. 그리고 그때 결심했다. 그래, 이제 나도 내 손을 내가 잡아줘야지. 금요일 퇴근길 내 휴대폰 화면에 낯익은 이름이 떴다. 박지훈. 남편 이름. 순간 심장이 툭 내려앉았다. 2달 만이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 대신 메시지를 확인했다. 지우야,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너무 늦은 거 알아. 근데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어? 다시 생각해달라. 이제 와서 무슨 생각을? 그날 밤 엄마는 내 표정을 보고 무언가 눈치챘는지 은근슬쩍 물었다. 그 사람 또 연락했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슬며시 말했다. 지우야, 사람 마음이란 게 한 번 금이 가면 그 자국이 남는 거래. 나 그 말 이제 알 것 같아. 며칠 후 나는 남편을 만났다. 익숙한 카페, 익숙한 테이블, 하지만 전혀 익숙하지 않은 사람. 남편은 초췌한 얼굴로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우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너 없이는 안 되겠더라. 내 눈엔 그 말보다도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얼굴이 더 낯설게 느껴졌다. 그때 내가 아무 말도 못한 거 솔직히 나도 그 순간 무서웠어. 장인어른이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 내가 물었다. 네 아내가 모욕당하고 오는데 넌 그냥 입 다물고 있었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우야,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내가 노력할게. 진심이야.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작게 웃었다. 너무 늦었어. 지금이? 아니. 내 마음이 너한테서 돌아선 그 순간이. 그날 나는 내 손으로 결혼 반지를 뺐다. 반지 자국이 선명한 손가락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손으로 이제부터는 나를 지켜야겠다고 결심했거든. 남편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야 서류라는 게 이렇게 복잡하다는 걸 알았다. 호적, 재산 목록, 공동명의 통장, 심지어 신혼여행 사진까지 무의미해진 모든 걸 하나하나 꺼내서 찍고 정리하고 또 찢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폭언, 무시, 방임 정서적 학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변호사는 조용히 내 말을 정리해줬고 나는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합의 안 되면 소송 가시죠. 그렇게라도 마무리하셔야 앞으로 덜 끌려다닙니다. 그 말을 듣고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다. 덜 끌려다닌다는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리던지. 나는 25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걸까? 끌려다니듯 내 삶을 내주면서.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네가 아무리 서운했어도 집안을 그렇게 법정까지 끌고 가는 건 아니지 않니? 웃음이 났다. 서운해서 이혼을 결심한 게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끝까지 모르는구나. 아빠는 그런 나를 조용히 바라보다 말없이 커피를 한 잔 건넸다. 힘들지? 조금요. 그날따라 아빠의 손등에 난 상처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평생을 손으로 일하던 사람. 그 손으로 나를 키우고 이제는 나를 대신해 분노해주는 사람. 지우야. 응. 이혼은 너를 위해 하는 거야. 상대방에게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그 말 내가 나한테 너무 오래 못해줬던 말 같아요. 아빠는 잠시 나를 보더니 조용히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앞으론 해줘. 자주. 내 마음, 내 몸, 그 누구보다 먼저 챙겨야 할 건 너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울지 않았다. 소송 서류 접수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남편 쪽에서 먼저 내용 증명이 날아왔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이래.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웃음이 났다. 내가 그날 울면서 뛰쳐나간 걸 명예훼손이라 말하는구나. 그래, 예상했던 반응이긴 했다. 그날 밤 아빠와 나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조용히 국을 뜨던 아빠가 말없이 서류를 내게 건넸다. 이건 뭐예요? 변호사한테 자문 구한 거야. 혹시 네가 어려움 생길까봐. 그 서류엔 남편과 시어머니 측의 대응에 맞서는 법적 조항들이 적혀 있었다. 나 아직도 아빠한테 이런 것까지 시켜야 해요? 내가 울컥하며 묻자 아빠는 고개를 저었다. 시킨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을 뿐이지. 왜 이렇게까지 해줘요? 아빠는 아주 단순한 듯 말했지만 그 말은 내 심장을 아프게 울렸다. 지우야, 넌 내 딸이니까.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우리는 대응 서류를 정리하며 함께 앉아 있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2번 다시. 남편은 그 후에도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그날 아버님 말씀이 자존심 상하긴 했지만 우리 관계는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다. 그 어떤 미련도 그 어떤 미안함도 남지 않았다. 이젠 지키고 싶은 게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법정에 서는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정신없이 준비하긴 했지만 막상 저 문턱을 넘으려니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아빠가 내 등을 톡 두드려줬다. 괜찮다. 넌 이미 많이 견뎠다. 피고 측 자리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법정이라는 공간은 그들을 단숨에 피해자인 척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마치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처럼 말했고 남편은 저희는 어떻게든 다시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라며 거진 눈물까지 흘렸다. 나는 숨을 참았다.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저 사람들은 자기 연기만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를 스스로 되새겼다. 판사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원고 측 발언하시죠. 나는 마이크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저는 가정을 지키려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집에서 나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정적이 흘렀다. 그 순간 법정 출입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그리고 나는 숨을 멈췄다. 증인 요청합니다. 변호사가 손을 들어 말했다. 그 사람은 남편의 첫째 형수님이었다. 시어머니가 그 순간 고개를 번쩍 들었다.
저 여자가 왜 형수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도 7년 전 이 집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혼 사유요? 정확히 말하면 시댁 내 정서적 폭력과 무시였습니다. 법정안이 술렁였다. 남편의 표정이 형체 없이 무너져 내리는 걸 나는 똑똑히 봤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꼭 다문 채 속수무책으로 형수님을 바라봤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발언으로 조용히 한마디만 남겼다. 이건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저 참아야만 했던 장소였을 뿐. 그날 이후 소송은 더 빨리 진행됐다. 형수님의 증언이 공개된 날 언론에서도 기사를 썼다. 그 집에선 며느리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댓글창엔 그 집이 대체 뭘 숨기고 있었던 거냐는 말들이 쏟아졌고 나는 모두가 아는 피해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무거웠다. 법적 승소는 한 달 만에 결정났다. 이혼 청구 인용,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 그리고 남편 측 전적인 귀책 사유 명시.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빠른 편이에요. 증거가 워낙 명확했고 무엇보다 원고 진술이 힘이 있었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중얼거렸다. 진짜 끝났네요. 시댁은 한동안 언론을 피하느라 도망 다니듯 지냈다고 들었다. 형수님은 그 후에도 내게 연락을 줬다. 지우씨, 꼭 평범한 행복을 다시 찾길 바랄게요. 나는 진심으로 고맙다고 답했다. 며칠 후 아빠와 함께 작은 카페에 앉아 뜨거운 커피를 마셨다. 지우야, 이제 네가 내 삶을 결정할 차례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빠, 근데 왜 이렇게 커피가 맛있지? 아빠는 내 말뜻을 알아차렸는지 같이 웃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거울 앞에 섰다. 오랜만에 립스틱을 꺼냈다. 그리고 정면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괜찮아졌네. 진짜 괜찮아졌어. 눈물도 미련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여행지 추천을 검색했다. 처음으로 혼자 가는 국내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쳤다. 나는 이제 누구 허락도 필요 없는 인생을 살기로 했다. 나를 꾸미고 나를 챙기고 나를 제일 먼저 아끼기로 했다. 3개월 뒤 나는 제주도에 있었다. 혼자 떠난 여행,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참견하지 않는 시간. 이제야 숨을 쉬는 기분이었다. 동백꽃이 흐드러지게 핀 길을 걷다가 작은 카페에 들어섰다. 아, 안녕하세요?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는데 깜짝 놀랐다. 윤서? 고등학교 동창이자 졸업 이후 한 번도 못 본 친구. 우린 서로를 알아보자마자 와락 안겼다. 야, 세상에 어떻게 여기서 혼자 여행 왔어? 응. 혼자일 수밖에 없는 사정이지 뭐. 조금은 쓴 웃음을 지은 내게 윤서는 진심 섞인 눈으로 말했다. 잘했어. 지금까지도 잘 버텼고. 카페에서 밤까지 이어진 수다 끝에 윤서가 물었다. 근데 너 이제 뭐 하고 싶어? 나는 잠깐의 침묵 끝에 말했다. 나 이제 사람들 위해 서는 거 말고 그냥 내 삶 안에서 살고 싶어. 서울로 돌아온 후 나는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심리상담사 자격증. 그동안 내가 겪은 것들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로 건네주고 싶었다. 내가 울던 밤에 누군가 있었더라면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르니까. 첫 상담 실습이 끝난 날 나는 거울 앞에서 오래도록 나를 바라봤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있었다. 더 이상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나. 그리고 나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지우야, 이제 넌 너를 제일 먼저 챙겨야 해. 이건 누구를 위한 복수가 아니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변명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지우 씨의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